네, 북한이 지난 21일 쏘아올린 군사정찰 위성으로 한반도에 이어 미국 하와이까지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모여 지난 2019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 측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 위성으로 지금 보니까 뭐 평택, 오산, 서울은 물론이고 미국 하와이까지 군관 기지를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주요 시설, 군사 기지 이런 거 다 촬영했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정찰 위성으로서의 정말 그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작년도 12월 18일 날 작년도죠. 예. 북한이 소위 말하는 최종 이제 정찰 위성 모의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올렸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발사해서 올려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천 사진이고 하나는 한강이 나오는 사진 혹시 기억하세요? 예. 네네. 기억합니다. 그 사진 보면 흑백 사진이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야, 이거 구글보다도 더 못한 사진이네. 물론 해상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해상도가 엄청 떨어지죠. 그래서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보고 이것이 정찰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보는 건데요. 예. 현재 이게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뭐 신빙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과 네네. 분석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 전력의 어떤 이동이나 배치 이런 거 정도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위성 발사 이후 나흘 동안 무려 3차례나 이제 관제소를 찾았습니다.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이 이제 좀 급하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관제소를 이제 찾아가서 보고 있는데 이런 거죠. 북한이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쏘고 쐈잖아요. 그런데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서 보이는 것이 불과 이제 뭐 몇십 초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찰 위성을 통해 가지고 찍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죠. 젊은 지도자가 자기도 처음 보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화성 12행이든 14행이든 15행이든 또는 우리 한국을 향한 KN 23, 24, 25든 소위 말해서 주먹은 가졌는데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정찰 위성을 통해 가지고 눈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이 제대로 어떻게 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해상도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찍었는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도 그렇고 뭐 한국을 한 번도 내려와 보지 않았으니까 군산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중요한 그 기지들이 있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서 이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또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함께 틀어지게 됐다 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좀 보이고 강력한 의지도 또 함께 표명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21일 밤에 이제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쏘아 올렸어요. 이 군사 정찰 위성. 아직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은 만큼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통상 이것이 이제 안정화 되려고 하면은 며칠이 걸리고요. 이제 북한 스스로도 밝힌 것이 12월 1일부터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급한 거죠. 급하니까 이제 막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뭐 하와이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상도예요. 얼마만큼 위에서 보느냐. 사실상 이게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서브미터급, 1m급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찍어서 공개한 것은 네. 3m 10cm짜리였어요. 예. 이거는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서울은 보이고 한강 보이고 인천은 보이고 뭐 지금 같으면 청주 보이고 저기 군산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오산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북한이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 이 성공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첫 번째가 예정된 궤도에 위성이 진입했느냐. 이건 그다음 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미 우주국에서 네. 우주군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찰 위성에 이 위성의 번호도 부여했고 그것이 네. 올해 몇 번째에 이 발사가 됐는지 그 네. 번호도 부여를 해서 계속해서 그걸 이제 관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예. 이건 성공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태양 전지판을 전기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예. 송수신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양 관제소하고 이것을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네. 송수신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송수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있죠. 그 부분도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상 기지국하고 신호 송수신도 있고 지상 촬영 사진 그리고 네. 영상 이것도 이제 다 주고받았다. 여기까지가 돼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3m짜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리랑 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 다목적 위성인데 이것이 네. 이제 지상 관측 위성이거든요. 네. 그것이 해상도가 30에서 50cm예요. 대한민국이 다음 주에 이제 발사하려고 하는 이번 주죠. 결국은 오늘 네. 일요일이니까 네. 30날 30날. 발사하려고 하는 네. 거 반덴버그에서. 네. 그것의 목표가 30cm거든요. 예. 그 정도 돼야 정찰 위성에서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지금처럼 내가 어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곧 공개할 거다. 공개를 이렇게. 해야 그것이 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성공 여부가 그걸로 판명이 나겠죠. 북한이 지난 5월 그리고 8월에 이제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가 이번에 네네. 이제 드디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도와줘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의 도움도 저는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5월 31일 날 그 북한이 1차 실패를 하고 바로 8월 24일 날 2차 이렇게 발사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네. 2차 발사하고 실패하고 나서도 다시 또 10월 달에 발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발사를 이제 북한 스스로가 금방 이렇게 우리가 뭐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다, 3단 폭발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결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 날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러시아에서 만나서 만났죠. 정상회담을 네. 하면서 위성 이거 도와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만일 3번째까지 발사해가지고 이거 실패하면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 예. 기다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성공하고 난 뒤에 김정은하고 그 기술자들하고 사진 찍은 거 혹시 이제 보셨을 네, 텐데 봤습니다. 거기 거기 외국인 보면 기술진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외국인처럼 그게 러시아인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왔을 텐데 뭐 제가 볼 때는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러면은 이 발사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을 했겠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탑재체의 어떤 그 부품이나 장비를 좀 지원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은 좀 엇갈린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래서 발사체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2012년도 12월 달에 성공한 경험이 있고 2016년도 2월 달에도 성공을 했고 그 뒤로도 예. 화성 12, 14, 15, 17 뭐까지 다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발사체는 저는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왔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 기술적 조언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 정도 조언을 했을 거고 네. 오히려 탑재체에 대해서 장비나 부품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가능성 물론
아주 첨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 것까지는 직접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네.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진을 한번 공개하면 예.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제 4년 만에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굉장히 밀착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라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이 위성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될 가능성, 이게 또 미사일과도 그렇죠.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거 회담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그 탄약하고 무기 네. 체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네. 100만 발을 지원해 줬으면 이거는 뭐 러시아군이 한 2달 정도 쓰고도 남을 물건이고 네. 지금도 다시 이제 그 이 탄약이나 무기 체계를 싣고 나갈 그런 배들이 지금 계속해서 위성에 잡히고 있거든요. 예. 이거 또 보낸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는가? 그 네. 반대급부가 뭘까가 이제 중요한데 러시아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할 때 어찌됐든 기술적 조언과 탑재체에 대한 어떤 조언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예.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 지금 소위 말하는 핵무기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하늘, 바다, 땅이거든요. 예. 그러면 땅에서 쏘는 거는 자기네들이 뭐 화성 계열로 통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네. 바다에서도 이제 전술 핵 잠수함을 이제 가졌으니까 자기네들이요. 예. 거기에 대한 성공 여부는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네. 이제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혹시 러시아가 공군기 그것도 이중 목적 용도의 공군기, 그 말은 전투기 겸 전폭기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무기 실으면은 이제 폭격기로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을 혹시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네. 북한이 또 바라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고각으로만 이제 ICBM을 발사했지만 여기에 재진입 문제하고 재진입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목표를 찾아가는 그 기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남아 있거든요. 아마 예. 북한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러시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네.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추가적인 기술 지원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있는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서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네. 일부 효력을 정지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지금 전면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당연히 우리가 일부 효력 정지를 하면은 파기할 거라고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많은 예. 전문가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상 이게 남북 간의 합의서라고 하는 거나 이게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 뭐 사실상 뭐 북한하고 한국 사이에 수많은 이제 합의서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고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불가침 합의서도 있고 그다음에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고 네. 수많은 합의서들이 있었는데 그 합의서대로 이루어진 게 뭐 하나도 없잖아요. 북한은 네.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합의서들을 무시하고 네. 행동을 해왔죠. 예. 9.19 합의가 있고 난 뒤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3,400여 회가 넘는 그런 그 합의서 위반을 했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결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뭐 서해에서, 뭐 장린도에서 뭐 포차격 한 것도 있지만 작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북한이 소위 말해서 해상 완충 구역 내에 쏘면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에 북한이 포만 1,300발, 8차례에 걸쳐서 방사포 10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5발, 그중에 한 발은 우리 울산 지역으로 저기 그 울릉도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때 예. 이제 비상경계령도 내려지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무인항공기 5대까지 우리 영토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중 일부는 서울까지 왔다 네. 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의 핵심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남북 간에 이제 당분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여기에 대해서 치열해요. 여당은 굴종적 조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기가 당연하다라는 얘기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핀이었는데 이게 뽑혔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게 그 굴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좀 달리 해석을 저는 하고요. 네. 한국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북한의 이런 그 움직임들을 알 수 있는 네. 그런 정찰 자산들을 활용을 못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 정찰 자산을 가지고 전술적인, 그러니까 그 DMZ 상에서 북한이 움직이는 거기 포라든지 방사포라든지 병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네. 그러냐면 전부 다 정찰 자산들이 다 묶여버렸잖아요.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조악한 그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악한 무인 항공기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 근데 북한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이제 이걸 이제 족쇄를 채워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한국은 이걸 지키면서 이거를 9.19 합의를 건가옥조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해 5도에 우리 해병대들이 가 있잖아요. 예. 그 해병대도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훈련을 거기서 제대로 못하니까 그 병력들이 소위 말하는 그 K9 자주포 같은 것을 전부 다 포항까지 500km나 이동을 해서 거기서 훈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하고 돌아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 전력들 원래 있어야 되는 K9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우리는 했는데 북한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400여에 이르는 위반을 했거든요. 예. 그럼 언제까지 이걸 그럼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하게 일부 네. 효력 정지를 잘 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더 높아진 것만큼은 네. 사실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한일중 이제 3국 외교장관 네. 회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오전에 한일 한중 외교장관이 따로 만났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중국 측의 입장이 어떨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이번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한미일, 북중러 이런 신냉전 구도가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워낙 고도화되고 그러니까 한미일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이제 긴밀해졌다라고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근데 북중러가 이제 그런 정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예. 그러냐면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전에 같으면 디커플링, 그러니까 서로 동조하지 않는 데서 위험을 관리하는 디리스킹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북중로가 그런 정도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러 간의 군사 협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제1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김정은 입에서 직접 얘기한 걸 듣고 예. 이제 중국으로 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불편한 상황.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우리가 지금 신냉전으로 이제 가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서 네.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2019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이 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계속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해제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러시아와 함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이외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이런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 한 번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그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중간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남북한이 동시에 자제해야 된다. 그 정도 아마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네. 중국도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그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을 편들 수도 없고, 그래도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의 워낙 군사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그게 상당히 불편한 입장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위성을 여러 개 추가로 쏘겠다고 예고한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당국도 오는 30일 첫 정찰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남북한의 정찰 위성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찰 위성이요.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남극과 북극 사이를 이렇게 돌거든요. 도는데 이게 한 94분 정도 됩니다. 1시간 반 이제 걸려가지고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게 한 두세 번 정도 돼요. 그럼 이 정도 해가지고는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눈을 몇 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년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많이 쏘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눈을 실시간대로 봐서 그 표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때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번 주죠. 30일 날 반덴버그에서 하나 쏘잖아요. 그 쏘는 것이 광학 장비하고 적외선 장비를 갖춘 것을 쏴요. 그리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4기를 더 쏩니다. 4기를 더 쏘는 것은 싸 장비라고 해서 합성 개구 레이더 시스템인데 전천후 이제 지형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하는 건데. 그리고 나면은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이걸 실시간으로 표적을 우리가 못 봐요, 북한 거를.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소형 정찰 위성을 한 30기 정도를 쏘아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촘촘하게 북한의 움직임을 거의 10분 조금 넘는 단위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북한의 움직임을 봐서 그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북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렇군요.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